내일은 그냥 정상 수업하는 거 아시죠? 네, 내일은 이제 건축법부터 지금 나갈 테니까 또 일요일 날 와서 앉아 있지 말고 내일은 아침 일찍 오시면 돼요. 자, 5번에 가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어디까지 끝나는지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끝난 분이 여기까지 이제 확정된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했죠.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고 고시까지 나오면 확정된 거예요. 아파트 지어도 좋다라는 걸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곧바로 사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도 분양받을 권리는 있지만 분양받을 사람도 있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분양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요거예요. 네 글자로 분양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분양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줘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분양신청 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나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겠지? 그래서 일간시민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그 내용이 1번에 있어요. 1번. 1번의 제목이 분양통지, 분양신청에 대해서 통지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 가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자, 그게 120일이에요. 보세요.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실. 자, 그럼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했죠. 며칠? 그 120일 동그라미. 120일 이내는 해야 돼요. 자,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의 동그라미. 자,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게 통지입니다. 통지하고 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물의 내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일간신문에 뭐 해야 된다? 공고의 동그라미. 공고. 자, 그러면 이 120일 이내는 분양신청 받으라는 얘기죠. 분양신청 받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통지한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형태로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세요. 자, 2번 내려가시면 시행자가 분양신청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받겠습니다라고 통지도 했고 모두 했죠? 공고했어요. 그럼 기준점.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겠지. 그 기간이 기준점이 요 날부터 기준점. 오늘 통지했다면 오늘부터. 자,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에서 며칠?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 분양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한다면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30일로 분양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 40일로도 정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만 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 기간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시행자가 딱 봤더니 기간이 너무 좁아. 너무 짧아. 그러면 이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허용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시행자가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분양시행을 정했겠죠. 정해서 알려줬겠죠. 그럼 내려가서 3번 내려가면 자, 이 분양신청 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한테 뭘 하면 될까? 분양신청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2명이 있겠죠. 분양신청 기간 내에 뭐 한 사람도 있고 분양신청한 사람이 있고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있겠지. 또 했다가 철회한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분양신청 나왔어요. 대지나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분양신청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분양 의사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은 결국은 분양 안 받겠다는 의사 표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럼 이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나 철회한 사람은 뭐 받고 나가요? 현금 받고 나가는 거고 의미 없고. 자, 900명이 신청했다는 900명에 대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겠죠. 그 계획이 요거예요.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다음 자 넘기시면 돼. 자, 다음 자 넘기면 262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 총 1000명 중에서 900명이 신청을 했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그럼 900명한테 자, 아파트 몇 동 몇 동 분양해 주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것 또한 누가 수립하는 게 맞냐면 시행자가 수립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맨 첫 번째 줄.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종료. 분양 신청이 끝났습니다. 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호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끊어버려요. 뒤에 가지 말고. 자, 그럼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 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뭘 받아요? 인가 받고 나서 인가권자가 도장 찍어줬죠. 그럼 분양 대상이 확정된 거예요. 갑돌이는 몇 동 몇 호, 을수면 몇 동 몇 호에 대한 분양 계획이 확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내려가면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박스. 그 박스가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외워요. 분분 다 뭐 이렇게 외워요. 그 외우지 마세요. 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분양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물어보거나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결국은 분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러한 분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관리처분 계획. 그럼 지금은 그 정도만 감 잡아도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2번 내려가면 그 박스 밑에 2번이 중요해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죠 지금? 예.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 법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고려할 요소를. 자, 1번 첫 번째 작성 기준. 자,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세 글자로 면이환이라 그래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입니다. 그 밖의 사항이 있어요.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틀리게 낼 게 없지. 그러면 30평대 있는 사람은 30평대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면적뿐만 아니라 이용상, 환경. 자, 15층 있는 사람은 15층에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인가 받으러 오면 도장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증환지 가만지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30평대 있는 사람은 30평대 주면 이상 없잖아. 그죠? 근데 자, 15평, 10평 갖고 있는 사람은 15평 주면 좀 면적이 작지. 그러면 이분한테 30평대 늘려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60평대 있는 사람은 40평대로 줄여줄 수도 있죠. 그 똑같은 겁니다. 증환지 가만지 할 수 있다.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다. 이건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이나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돼. 자, 됐고. 자, 감소시킬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다. 적정 유무가 되도록 한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다음에 3번도 우리가 아까 배운 거. 환지 뭐예요? 부지정이에요, 여러분들. 부지정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안 준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지나자 우리가 보면 너무 좁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써 있습니다. 너무 좁다 그러면 점 하나 찍어놔. 점. 자,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으면 되지. 자, 5평, 3평, 2평짜리 토지를 갖고 있어. 이 사람한테 30평짜리, 50평짜리 토지 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직권부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다 그러면 늘려주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늘려주기 어려운 사람은 현금 주고 내보낼 수 있나 없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또는 정비구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부지정한 다음에. 직권부지정의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원리를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4번은 패스해도 되고 오른쪽 가서 자, 5번에 가면 분양설계 밑줄. 자, 분양설계가 과연 뭐냐? 작성기준. 이게 잘 나오는데 그 5번하고 6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험엔. 자, 그럼 분양설계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종전에 있던 아파트 전체 주택단지 내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 전에. 자, 그럼 1000세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자, 세대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일반적으로 5층짜리 재건축하면은 10층, 15층으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지.
그러면 세대수는 사업이 끝나면 1500세대 된다. 나가면 500세대가 더 늘어났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종전에 있던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0명이었어요. 자, 이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9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럼 나머지 100명은 신청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현금 청산 받고 나갔겠지. 그러면 900명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먼저 해줍니까? 아니면 일반 분양하고 똑같이 분양을 해줘요? 우선 분양해 주죠. 몇 개 분량을 먼저 빼요? 1500개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그 중에 900개를 빼서 가장 좋은 위치에 먼저 준단 말이에요. 조합원들한테. 그 900개 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분양 설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조합원 물량 일반 분양 받으러 가보시면 팜플렛 같은 거 주잖아요. 관계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내가 입주하고 싶은 내가 딱 찍어놓은 거는 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이렇게. 이렇게 제일 좋은 층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명 로얄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맨 끝이라든가 밑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이건 분양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분양 설계라 그래. 그러면 이 900개의 물량은 언제 빼놓느냐?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900명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확정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분양 설계 기준점이에요. 따라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뭐가 되는 날? 만료되는 날. 당연히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어떤 얘기인지 알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지. 이게. 그럼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맨 마지막 날 900명이 신청했다가 확정되죠. 그죠? 그럼 그때 900개 물량을 빼놔서 설계를 작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900개 물량 확정되는 시점은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이 뭐가 되는 날? 만료되는 날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6번 이제 거기서 핵심이죠. 자, 보세요. 설명 일단 드려요, 편하게. 자, 종전에 사업하기 전에 갑돌이는 주택을 3채 갖고 있었어. 3채. 그럴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이분한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해줄 때 주택을 3개를 주는 게 원칙이냐, 하나를 주는 게 원칙이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원칙은 하나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많은 필지의 토지나 아무리 많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은 한 명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주택을 하나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목처럼 1주택 공급 원칙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찾으셨나요? 지금? 예, 보세요. 하나의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몇 개를 준다고요? 1주택만 주는 거예요. 주택 10개 갖고 있건 20개 갖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주택을 공급해 줄 때는 한 개씩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토지를 뭐 하고 있대요? 공유는 배우셨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게 공유잖아요.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정법에서 자, 요 글자 나와요. 어떤 글자? 공유란 글자 나옵니다. 몇 개만 준다? 1주택만 줍니다. 각각 준다 그러면 X예요. 하나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가 보세요. 기역번에 가면 기역, 니은, 디귿 요 3가지가 예외 조항이에요. 뭐에 대한 예외 조항이냐면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은 자, 갑돌이가 3채를 갖고 있대. 종전에 사업하기 전에. 자, 그럼 원칙은 몇 개만 주는 게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 밑에 가면 A번, B번, C번 보이시죠? 밑에 찾으셨어요 지금? 그 3가지 경우의 수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1주택 공급이 아니라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3개를 갖고 있으면 몇 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자, 그중에 첫 번째 케이스별로 보세요. A번. 자, A번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밑줄.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도권 중에서 수도권을 나눠요. 자, 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는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자, 요것도 있고 성장관리 방안도 있고 권역도 있고 자연보전권역이 있어.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면 결국은 여기다 현재 이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현재 개발이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지금 재건축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할 때 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면
그나마 개발할 토지가 남아있는 지역 없는 지역? 남아있는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 밖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슨 사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건축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는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10채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는데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 재건축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할 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먼저 잡으셔야 돼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슨 사업할 때는 재건축 하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10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하기 전에 10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용도는 원래 용도를,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용도는 원래 용도를 하나만 가지고 운영할까요? 자, 아니면 여러 채 갖고 운영할까? 10개, 20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 주택이 근로자 숙소입니다. 그럼 이걸 원래 10개를 갖고 운영하던 사람한테 하나만 준다. 원래대로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가 성립이 돼야 되고, 하나 더.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어, 소유자. 토지택공사 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택공사 등은 공공 맞지요? 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러셔야 돼. 안 하니까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이용의 수를 말씀드렸죠? 3가지예요. A, B, C.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면 A번이 나오거나 B번이 나오거나 C번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딱 던져주면 그때는 주택을 1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면 X죠.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하시라는 거야.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그리고 니은번은 놔두시고 D급번 가보세요. 자, D급번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에다 밑줄. 자, 그럼 비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기억번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뭐냐면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합니다. 다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공급이 가능했냐면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었죠. 그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여기서 재건축 더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할 때는 공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3주택까지가 돼요. 2주택까지. 자, 3주택까지. 자, 보세요. D급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밑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 3주택까지 공급이 된다. 그럼 재건축은 다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다 풀어준 거예요. 물론 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2가지 경우의 수를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다 무슨 사업만 들어가요? 재개발은 없는 거예요. 재건축만 들어가요. 그럼 재건축을 2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 하나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시라는 거지. 둘 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만 들어가면 재건축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이니까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한 사람이 5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최대 공급이 몇 개? 3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공급이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슨 사업할 때? 재건축할 때는 그때는 원래 갖고 있던 만큼 있죠. 소유한 주택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요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물론 뭐 단서조항까지 있지만 단서조항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주택법 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 요게 우리가 여러분 2년 전에 요 재건축을 싹 다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해도 몇 개가 되고 3주택이 되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한다고 한다면 원래 갖고 있던 만큼 소유한 주택에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공급 분량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재건축 다 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후에 부랴부랴 묻긴 했지만 일단 공급에 대해서 요 2가지는 논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요 사업만 들어가요. 무슨 사업만 들어가요? 그래요, 재건축. 그럼 재건축이 나온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하는 경우. 2번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하는 경우 2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대입을 하시면 돼. 됐습니다. 자, 내려가시고 자, 3번 가서 이제 편하게 보세요. 뭐 어려운 거 다 했으니까. 자, 3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조성된 토지나 대지나 건물에 대한 처분관리라고 써 있죠. 조성이란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조성이란 용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공사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무슨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렇지.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관리해야 된다. 자, 됐고 인가에다 동그라미. 그럼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 기준에 맞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겠지. 그거 받는 게 인가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거기 공람이라고 써 있는 거. 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소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하진 않고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기본 계획 저기 앞에 천천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요 기본 계획에서 공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며칠? 14일. 자, 방금 전에 배운 지난 시간까지 배운 사업 시행 계획도 공람이 있죠. 며칠? 14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람 기간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다른 거 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거 며칠? 3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법에서 크게 공부할 거예요. 14일짜리도 있고 공람 기간이 또 며칠짜리도 있다. 30일짜리도 있는데 90%가 14일입니다. 정 모르겠다. 그럼 며칠로 하시면 돼? 14일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몰아서 할 거야 제가. 그럼 결론은 자, 공람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주민한테 듣겠다는 얘기가 맞죠? 그럼 어떤 거를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돼? 신중을 기해야 돼요. 분양을 누구한테 줄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잘못 분양 계획 수립하면 소송 진행하고 나중에 골치 아파져. 그래서 다른 계획하고는 달리 관리처분 계획에서 공람이 나오면 14일짜리로 하시면 안 돼요. 며칠? 30일로 하셔야 돼. 그리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자 넘기세요. 다음 자 넘기시고 자, 다음 자 넘기시면 자, 그러면 여기 30일 이상 공람에서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나서 다음 장 가면 동그라미 이번에 고시 보이시죠? 동그라미. 자, 이제 무슨 계획이 확정됐을까요, 여러분들? 아,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분양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맞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철거해야죠. 사람이 거주하는데 철거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사람들 내보내야지. 그게 바로 4번이야, 4번. 관리처분 계획 고시 효과라고 해서 1번에다 밑줄.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뭐가 됩니까? 정지. 짐 싸서 나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계속 거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단계에서 기존에 있던 종전에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럼 종전에 있는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사용 수익 못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여기서 거주하지 말고 짐 싸서 나가라는 얘기죠. 그럼 짐 싸서 내보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철거 들어가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 수익 정지고 밑에 있는 걸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짐 싸서 나가란 얘기죠.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1번에 가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밑줄. 시행자한테 동의를 받은 경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취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가 들어가겠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건물이 대부분 다 노블량 건물이 맞아요. 그럼 노블량 건물은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철거 대상이 맞겠죠. 그거는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철거 들어가는 게 맞지만 100%는 그렇진 않지. 100%가 그렇진 않지. 자,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건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물 철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존치하면 돼요. 또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5년밖에 안 된. 그럼 이 사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나왔으니까 짐 싸서 나가세요 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 건물은 철거할 건물에 철거하지 아니할 건물이에요. 철거 안 하고 존치할 건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5년밖에 안 된 건물을 뭐하러 철거해?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는 대상 건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런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계속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은 시행자가 동의를 해줘. 그냥 그대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라고 시행자가 동의를 해주면 이거는 어떤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면 존치하는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존치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행자가 뭘 해주냐면 동의해주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짐 싸서 나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손실보상금 다 못 받았대. 저한테 물어봐. 절대 나가면 안 돼. 보상금 다 받아서 나가세요. 그게 2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손실보상이 뭐가 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럼 또 뒷감당 누가 질 거예요? 그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또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몇 명은 2명이에요.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경우하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있죠? 그 2명 물어보면 뭐라고 하셔야 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사용 수익 정지시킨 다음에 철거 들어갔겠죠? 밑에 철거잖아. 그 여러분들 보세요. 흐름이 이어져야죠. 자 무슨 계획 확정됐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확정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철거 들어가잖아 지금. 그러면 자 거기 보면 철거 원칙, 사업 시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거 이해되실 거고, 다만 자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운수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건물을 뭐 할 수 있대요? 철거할 수 있대.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니은번 보세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쉬운 것들이에요. 자 원래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되거나 철거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재개발 사업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미리 떠난 주인들이 미리 떠난 집들이 있나요 없나요? 빈집들이지 이게. 자 여기 빈집은 누가 주로 이용해요? 나쁜 사람들이. 자 청소년 와서 본드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물은 요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 있죠? 이번에 동의받아서 시행자가 미리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사전 철거도 된다는 얘기지. 그 사전 철거라는 얘기는 무슨 계획 인가받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유가 폐공과 밀집이죠. 폐공과 주인 떠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럼 범죄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철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른쪽 가서 뭐 철거 시기 제한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눈 깜빡하시면 돼. 6번 오른쪽 가서 자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왔는지 천천히 봐보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리고 철거 들어갔죠. 자 그 다음은 공사하겠지. 이제 철거한 다음에 새 아파트 짓겠지. 그 중간 단계는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보고 아파트 다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받으러 가야 돼요. 준공검사라고 배운 거 있죠? 근데 여기는 준공인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준공인가나 검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그 위에 제목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라고 써 있습니다. 공사 끝났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면 시장운수 등의 준공인가인데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뭐 했대요? 완료했다는 얘기는 새 아파트 다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완료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절차에 따라 시장운수 등에 뭘 받아야 돼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준공인가는 준공검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하고 완공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3번에 가면 공사완료 고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시장운수가 준공검사 내준 다음에 정비사업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 고시까지 하면은 정비사업 모두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준공인가 받은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시장운수인 준공인가권자가 공사 완료 고시까지 하면 정비사업 완벽하게 끝난 거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 아파트 완공돼서 준공검사 받았죠. 자 소유권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2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흐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흐름을. 자, 그래서 자, 이전 절차 보세요. 자, 시행자는 공사하려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자, 결국 소유권 이전은 무슨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하는 게 맞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자, 내려가서 자, 사업 시행자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더 줄여서 이전 고시라고 합니다. 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지금? 네, 이 경우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에 형광색 밑줄 다음 날 그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언제? 다음 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도시개발법도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 다음 날이었죠? 일치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보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전고시 하는 거예요. 이전고시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고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고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들이한테 자, 101동 1305 넘겨줍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합니다. 라고 알리면 갑들이는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이전 고시 일에 소유권 취득한다는 무조건 X 하시라는 얘기죠. 이전 고시일 언제? 다음 날. 자다가도 벌떡해서 다음 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요 날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마무리 이제 할게요. 보세요. 종전에 사업하기 전에 갑돌이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가격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원자 보내서 요 종전의 아파트 가격 평가합니다. 자, 8억이 나왔어. 자, 근데 이분한테 새 아파트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해 주려고 봤더니 10억이야. 10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있나요, 없나요? 요거를 시행자가 요 갑돌이한테 징수해요. 이때 징수하는 돈의 이름을 청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예, 도시개발법에서 한 거 있죠. 그럼 결국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가액과 분양받을 대지나 건물 가액 사이에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가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줍니다. 이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청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산금은 차액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차액을 자,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하는,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다 시행자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의 보세요, 의. 자, 대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의 가격과 종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8억이었어. 그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 가격, 분양받은 아파트는 10억이에요. 그 가격 사이에 차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차이가 있는 경우 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뭐 하거나 뭐 해야 된다?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시행자가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돈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정기준은 패스해도 되고, 자, 징수 및 지급 방법 보세요. 분할 징수 지급, 요거 도시개발법 할 때 한 것 같은데 분할에 동그라미 치면 할부라고 했죠. 할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때의 동그라미. 자, 분할 징수 하나 지급할 수 있다. 분할은, 할부는 무조건 공법에서 허용된다고 끝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도 이해되시나 보세요. 자, 강제 징수 및 징수 위탁. 자, 첫 번째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래요, 현재. 그럼 여러분, 시장군수면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자, 행정청이면 체납하는 자한테 강제 징수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두 번째,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가 시행자입니다. 그럼 비행정청이라는 얘기죠.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두 글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은 뭐 도시개발법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돼.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두 번째,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뭐 할 수 있다? 위탁.
이때 위탁 수수료는 동일해요. 104예요, 104. 100분의 4입니다. 위탁 수수료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이나 위탁 수수료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소멸시효 4번에. 자, 소멸시효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멸시효니까 5년이잖아. 5년. 5년. 자, 보시면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정고 시일 언제? 다음 날. 거기 형광색 밑줄. 자, 다음 날로부터 5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도정법은 청산금은 소멸되는 기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정고시일로부터 그럼 X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정고시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럼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이나 소멸시효는 동일하죠. 몇 년? 5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소멸시효.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물상대의. 자, 그럼 민법에서 물상대의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들? 안 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자, 종전에 갑돌이가 갖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8억이에요, 8억. 8억. 자, 그럼 이분이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자, 그럼 종전에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자, 3억이라고 하는 저당권.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없어져요. 그럼 빨리 나도 가서 사업하고 싶은데. 이거 소멸돼 그냥. 갑돌이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자동 설정된 걸로 봅니다. 결국 갑돌이가 갚아야 될 돈 아닌가 이거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별도로 설정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가. 소유권이 다 데려가는 거야, 등기된 권리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이 갑돌이가요 8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받게 되죠? 아파트 받는 거 아니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줘. 청산금 받게 되지. 그럼 종전에 이 3억이라고 하는 저당권 설정한 이 아파트에 설정했던 권리자 있죠. 권리자는 새 아파트 받으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니까 새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 청산금을 지급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갑돌이한테 이 청산금이라고 하는 8억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물상대의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네 글자로 물상대위라 그래. 그럼 여러분 물상대위는 무슨 법에 있어요? 도정법에 있잖아. 도정법에. 무슨 민법에 있어요 또. 지금 5시간을 열강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요? 자, 그래서 물상대위는 도정법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맨 끝에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이게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잘 나와요, 답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도정법까지 좀 했는데 여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도정법이 끝났고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내일은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가시면 단순 암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좀 편하실 겁니다. 전반적인 뭐 체계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단순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 점심도 안 드시고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 꼭 합격할 거예요.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